오늘은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의 생존 코드를 해독해 보려 합니다. 일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다고 믿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군가 설계한 신화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아름다운 세제 광고를 보고 완벽한 아이돌에 열광하며 아침 6시에 미라클 모닝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은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치밀하게 위장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현대 생활에서 자연과 역사가 혼동되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1950년대 프랑스 대중매체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그 시대에 잡지, 영화, 광고는 특정한 이미지들을 끝없이 반복 생산했습니다. 와인 한 병에 담긴 프랑스다움, 아인슈타인의 뇌에 부여된 신비로운 천재성처럼 말이죠.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책상이 아닌 신문 가판대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이러한 거대한 거짓말들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의 철학자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신화는 무엇일까요? 신화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작동하는 의미 생산의 메커니즘입니다. 거짓말은 들통나는 순간 효력을 잃지만 신화는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그 사실의 역사성을 교묘하게 지워버립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숨지도 드러내지도 않는다. 신화는 왜곡한다. 신화는 거짓말도 고백도 아니다. 그것은 굴절이다. 신화는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신화 해독의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호의 두 번째 삶입니다. 1차 기호인 언어 위에 이데올로기라는 2차 기호가 덮어 씌워지는 순간 본래의 맥락은 사라지고 새로운 신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장미라는 식물 위에 열정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상징이라는 기호가 자연스럽게 얹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기호 전체가 다시 새로운 껍데기가 되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바르트의 대표적인 케이스 스터디 중 하나인 파리마치 표지의 비밀을 함께 보시죠. 이 표면적 기호는 프랑스 군복을 입은 흑인 청년의 충성스러운 거수 경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발된 맥락, 즉 숨겨진 것은 잔혹했던 프랑스의 식민 지배의 역사와 억압입니다. 이 둘이 만나 주입된 신화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위대한 제국이며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가 깃발 아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신화는 사물들에게 설명의 명료함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의 명료함을 부여하여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신화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연화입니다. 바르트는 신화의 기능은 현실을 비워내는 것이다. 역사를 자연으로 변환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작동하는 신화는 복잡한 이해관계, 권력구조, 계급적 투쟁 같은 역사적 사실을 원시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미의 출혈과 증발이 발생하죠. 가공된 결과물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영원한 진리처럼 자연의 산물로 등장합니다. 이 변환이 완성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에는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상 속 신화를 해부해 볼까요? 비누와 세제의 이데올로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누는 표면에서 때를 밀어내는 마찰과 위협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단단하고 고정된 형태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전통적이고 방어적인 질서를 상징하죠. 반면 세제는 섬유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더러움을 제거하는 침투와 정복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거품과 유동적인 형태는 내면까지 통제하고 개조하려는 현대 자본주의의 적극적이고 은밀한 권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의 차이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제품과 함께 특정 시대의 세계관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레슬링은 스포츠가 아니라입니다. 바르트는 레슬링이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가 아니라 선과 악의 극적인 대결을 무대에 올리는 연극적 의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중은 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꺼이 그 연극에 참여하죠. 레슬링이 증명하는 것은 경기의 비밀이 아니라 인간이 서사와 정의의 이미지를 얼마나 강렬하게 갈망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신화의 온상은 바로 타자를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 즉 소시민의 심리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바르트는 소시민은 타자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타자의 발견, 즉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나 다른 가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해의 거부, 즉 눈을 감거나 다름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자기화로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이죠. 결국 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취업, 결혼, 출산을 당연한 생애주기로 강요하는 정상가족 담론 역시 이 닫힌 세계관이 만들어낸 현대의 신화입니다. 자, 이제 1950년대 파리에서 2020년대 현재로 시간이동을 해봅시다. 1955년의 파리 마치 표지가 제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면 2026년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특정 세계관의 무한 반복을 야기합니다. 1957년의 세제 광고가 때의 정복을 말했을 때 2026년의 K-팝 아이돌은 완벽한 인간이라는 억압적 이상형을 제시하죠. 매체는 바뀌었지만 신화의 공식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다시 바르트의 렌즈를 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2020년대의 대표적인 신화 첫 번째, 갓생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갓생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개인의 의지와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찬양하고 SNS에 공유하죠. 하지만 바르트의 렌즈로 본 갓생은 거대한 사회적 억압을 은폐하는 신화입니다. 지워진 역사성은 질문하게 합니다.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새벽부터 스스로를 착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가? 신화의 효과는 거시적인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오직 개인의 노력 부족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의 신화 두 번째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언어입니다. 인스타그램의 하트를 볼까요? 신화의 표면은 타인과의 연결, 순수한 공감과 소통입니다. 하지만 해독된 현실은 인간의 존재 가치와 매력을 철저히 수치화하고 자본으로 치환하는 거대한 평가 시스템입니다. 자유로운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의 표면은 상사 없는 삶, 내가 원할 때 일하는 자율성이지만 해독된 현실은 종속적이고 불안정한 노동관계를 자율성이라는 언어로 포장하여 노동의 역사적 권리를 증발시킵니다. 지성에 맞선 전쟁은 항상 상식의 이름으로 수행된다는 바르트의 말이 와닿는 부분입니다. 신화학자의 운명은 고독한 해독자입니다. 신화가 사회 전체의 공기처럼 퍼져 있을 때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에 그것은 왜 당연한가? 라고 묻는 사람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신화학자는 필연적으로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죠.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시대가 가진 모순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마도 냉소를 진실의 조건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대안 없는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시대의 모순 속에서 끝까지 질문을 던지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롤랑 바르트가 신화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한 것은 바로 비판적 독자입니다. 광고를 보며 그 이면을 묻는 사람, 뉴스를 읽으며 단어의 선택을 의심하는 사람, 상식의 왜? 라고 되묻는 사람, 세계를 있는 그대로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질문하는 사람, 아침의 시리얼부터 퇴근길 지하철 광고판까지 세상은 온통 해독을 기다리는 신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독할 차례입니다.